김현순 작가님의 수필집 은빛꼴찌의 행복인데요. 이 책이 작가님이 89, 정말 놀라운 연세에 써내려 가신 세 번째 수필집이라고 해요. 그 긴 세월 동안 겪으신 상실이나 시련 같은 것들을 어떻게 글쓰기, 또 가족의 사랑,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 같은 걸 통해서 치유하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노년층만 읽는 책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한테도 뭔가 크게 와닿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서문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아직 써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그 의지 자체가 정말 대단한 영감을 주죠.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이나 돌봄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지탱하고 또 완성시켜 나가는지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좀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그 글쓰기라는 행위가요, 단순 기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슬픔을 잘 보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지 그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책의 첫 부분을 보면 작가님의 어린 시절 기억이 나오죠. 벵골의 동화라는 글인데요. 외갓집 풍경 묘사가 어쩜 그렇게 감각적인지,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서 반겨주시던 외할머니 모습이라든지 그 주홍빛 연시, 겨울밤 눈풍경, 여름날 곤충 채집하고 산딸기 따먹던 기억까지 정말 한편의 그림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그냥 과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감상 이런 데서 그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벵골이 원래 뱀이 많아서 뱀골이었는데 발음이 그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라던가, 또 논에서 우렁이 잡다가 실뱀이랑 거머리 보고 기절했던 그런 아찔한 경험담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억들이 현재의 작가님께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어떤 뿌리 같은 거 아닐까? 그 시절의 감각이나 경험들이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좋았던 옛날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경험으로서의 기억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두레반의 추억이라는 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던 그 커다란 두레반이요. 아버지가 특별히 주문 제작하시고 어머니가 정성껏 뜨개질로 다리 싸개까지 만들어서 씌웠다는, 그게 그냥 가구가 아니라 정말 가족 공동체의 어떤 중심,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가족의 물리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작가님이 나중에 재활용품 더미에서 버려진 소반을 보고는 옛날 그 두레반을 떠올리면서 집으로 가져오시는 장면이에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옛날 물건에 대한 애착, 이걸 넘어서서요, 사라진 것들, 또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현절의 삶 속으로 이렇게 다시 끌어안으려는 그런 행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가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사물에 깃든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힘이랄까요? 기억이라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관점, 되게 흥미롭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글들은 더더욱적 애틋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운 아버지 편을 보면 정말 이상적인 아버지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굉장히 민주적이시고 자상하시고 아이들 별명도 다 지어주시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도 함께 의논하셨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작가님은 아버지의 좋은 모습만 그리지는 않으세요. 결혼을 반대하셨던 일이라던가, 또 아버님이 위암으로 투병하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결국 수술도 못 받게 해드린 것에 대한 깊은 후회, 죄책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시거든요. 57년이 지났는데도 중절 못 쓴 노인만 보면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그 고백은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도 그 그리움의 무게가 쉽게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글로써 마주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애도의 한 과정이겠죠. 엄마의 조각부에서도 좀 비슷한 정서가 느껴졌어요. 바느질 솜씨가 정말 뛰어나시고 유머 감각도 있으셨던 어머니를 추억하시면서도 돌아가시기 바로 닷새 전에 그냥 잠든 모습만 보고 발길을 돌렸던 일에 대한 후회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조각부를 보면서 어머니의 다채로운 사랑을 떠올리는 모습도 참 인상 깊었고요.
그렇죠. 그 조각보가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 또 다양한 모양의 천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보자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머니의 사랑도 참 여러 모습으로 존재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작가님이 자신은 그 조각 중에 아마 생명력이 강한 초록색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부분에서는 어머니와의 어떤 깊은 유대감, 그리고 동시에 자신 안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강인함?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첫 책을 어머니 영전에 바쳤다는 그 사실 자체도 글쓰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회고를 넘어서 떠나간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또 자신의 성장을 증명하는 어떤 소통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남편과의 관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도마씨 같이 가요 편에 나오는 그 약혼 반지 이야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잃어버린 반지를 대신하려고 남편분이 3년 2개월 동안 500원짜리 동전만 모아서 새 반지를 사주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돼지 저금통 딱 개봉하는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축제처럼 기뻐했다는 그 묘사가 정말 눈에 선해요. 네, 그 1444개의 동전 72만 2천 원. 그 액수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긴 시간하고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 회복의 의미가 더 큰 거죠. 이 에피소드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남편의 어떤 실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좀 암시하는데 이 동전 모으는 과정 자체가 남편분께는 어쩌면 속죄의 시간이었고 부부에게는 서로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남편분이 그 3년 2개월을 식구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부분에서 그 깊이가 느껴져요. 사별하신 후에도 남편의 세려명 도마를 부르면서 함께 외출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는 어떤 사랑의 지속성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운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삶이 늘 이렇게 감동적이거나 뭐 따뜻하기만 했던 건 아니잖아요. 문패라는 글에서는 정말 큰 시련을 겪으셨던 이야기가 아주 담담하게 펼쳐지죠. 남편분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아버님이 지어주신 집을 잃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그런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석 달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작가님은 그냥 주저앉지 않으시고 바로 보험 설계사 일에 뛰어드시잖아요.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전셋집을 마련하시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억척같이 일했다. 이걸 넘어서 가족 회의를 열어서 내 집 마련, 빚 갚기, 아이들 교육 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는 점이에요. 네. 이사가기 전날 밤에 남편 이름이 적힌 그 문패를 떼어내면서 오열하시는 장면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실감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어떤 의지를 다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12년 만에 빚을 다 갚기까지 만났던 고마운 분들도 있고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솔직하게 담겨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작가님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삶의 어떤 빛과 그림자를 모두 끌어안는 그런 태도죠. 이런 강인함은 종가며느리의 변신이라는 글에서도 또 드러나요. 60년간 지켜온 조상 제사를 성당 미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시는 과정인데요. 종부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또 현실적으로 제사를 계속 도맡아온 작은 며느리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깊으셨을까요? 맞아요. 특히 그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현관 밖에서 촛불을 끄면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에 대한 아쉬움과 복잡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좀 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을 새롭게 찾아가는 용기 있는 결정이기도 하죠. 네, 중요한 건 그 결정의 이유가 단순히 힘들어서 라기보다는 중손녀 탄생이나 손자 결혼 같은 새로운 세대의 축복 속에서 조상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 즉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에 기반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뒤에라는 측면에서 아주 긴 오해 에피소드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50년 넘게 친척 조카를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이야기잖아요. 네.
결혼 초에 남편분이 아끼시던 망원경이 없어졌는데 그걸 당시에 집에 자주 드나들던 그 조카 소양으로 그냥 짐작하고 반세기 동안 마음속으로 미워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50여 년이 지나서 이사 준비를 하다가 그 반다지 아주 깊숙한 곳에서 그 망원경을 발견하신 거예요.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인데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또 한 번 가진 편견을 얼마나 오랫동안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작가님의 그 세상이란 무대에서 나는 지독한 아마추어였다는 탄식 섞인 고백이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 역시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긴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책이 단순히 작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런 보편적인 성찰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자 또 소설가이신 김예나님과의 아주 특별했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네. 글을 보면 결혼 전까지 정말 뭐랄까 한 몸같이 지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평생 서로에게 정신적인 지주, 멘토, 때로는 반려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그런 동생에 대한 절절한 기억들이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그 동생이신 김예나 작가는 이제 1984년에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셨죠. 단편소설 산행기가 당선되면서요. 아, 산행기요? 네, 그 이후로 소설집 어두마 바람아, 나 유실물 센터, 또 장편소설 흰소가 강을 건널 때, 17살 매미, 그리고 수필집 내 생의 첫 휴가, 이런 무게감 있는 작품들을 꾸준히 내셨어요. 김현순 작가님의 시선을 통해서 이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자매를 넘어서는 그 깊은 유대감, 그리고 또 이별 후에도 그 관계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그 기억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김현순 작가님이 어린 시절 도남동, 그 미로 같았다는 골목 안 넓은 집터에서 동생과 보낸 시간을 우리들의 천국이었다 이렇게 회상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해질녘까지 뭐 사방치기, 고무줄놀이, 온갖 놀이를 다 했는데 그때마다 작가님이 놀이 선수였고 늘 어린 동생을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그 깍두기 선수라는 거잖아요. 아, 네. 깍두기. 김현순 작가님이 워낙 놀이를 잘하니까 그 핵심 멤버였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 동생 그냥 끼워줘. 승패 상관없이 깍두기로. 하하, 네. 처음에는 이제 동생 김예나님이 긴장해서 공깃돌도 놓치고 줄넘기도 막 걸리고 그랬는데 그랬겠죠. 어리니까. 네, 근데 깍두기로나마 그 놀이 그룹에 속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온 식구한테 자랑하고 다녔다고. 정말요. 그게 그렇게 좋았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귀여운 추억이라기보다는 이 관계 초기에 형성된 역할 있잖아요. 보호하는 언니, 그리고 그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동생, 이 구도가 평생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그 소속감이나 인정이라는 게 어린아이의 자존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도 좀 엿볼 수 있죠. 평생 갈 그 깊은 유대의 원형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렇군요. 시간이 흘러서 두 분이 같이 그 추억의 골목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거기가 다 변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면서요? 네, 그랬다고 하죠. 근데 그 사라진 풍경 앞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걸 확인하셨다고. 손을 꼭 잡고 우리 미로골목의 추억은 꼭 간직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했는데 동생분이 그래 언니 그리고 나 깍두기 선수했던 일은 절대로 못 잊어 이렇게 답했다고요. 진짜 어릴 시절에 그 기억 한 조각이 평생을 지탱하는 어떤 정서적인 닻이 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억의 힘이라는 게 관계를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언니의 보살핌은 단순히 놀이에 끼워주는 것, 그걸 넘어서요. 네. 동생 김예나님이 태어나던 날 이제 언니가 된다는 그 설렘에 아버지가 사주신 새 남학신 있잖아요. 네, 남학신. 그걸 아껴 신지도 않고 고이 두었다는 이야기도 참 인상 깊어요. 갓 태어난 동생한테 뭔가 멋진 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 남학신에 얽힌 또 다른 결정적인 기억이 있잖아요. 동생이 한 2살쯤 됐을 때 작가님이 동생을 업고
그 아껴뒀던 남학신을 신고 처음으로 둘만 외출을 감행했던 일. 네, 바로 그 남학신 에피소드. 이게 참 중요해요. 동생을 업고 고모댁에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 길에 네. 동생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네. 당황해가지고 집으로 막 뛰다시피 걷다가 네. 그만 남학신 때문에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톱이 빠져서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아이고 어렸을 텐데. 네. 집에 와서 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니까 어머니가 언니 노릇이 정말 힘들구나. 장하다 우리 딸 하고 다독여 주셨다는 그 경험. 아.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향한 어떤 강한 애정, 책임감 이걸 보여주는 동시에 훗날 김현순 작가님이 동생 투병 생활을 지키면서 남학신이 되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헌신적인 사랑의 뿌리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강한 애착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인 돌봄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정말 어린 나이에 겪은 굉장히 강렬한 책임감의 경험이었겠네요. 그렇죠. 성장기 내내 김현순 작가님은 동생에게 정말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직접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동생이 원하는 책은 뭐든 다 빌려다 주면서 문학적인 토양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네, 맞아요. 대학 진학 때도 여자대학 도서관학과를 추천해서 합격하도록 도왔고 동생은 그 후에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소설가의 꿈을 구체화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김연아 작가의 좀 남다른 감수성, 글쓰기 재능을 보여주는 일화가 나와요. 여중생 시절에요. 보내지도 않을 편지 형식의 일기를 3년 동안 노트 20권 넘게 썼다는 거예요. 20권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걸 언니한테만 몰래 보여줬는데 김현순 작가님은 처음엔 좀 염려했지만 점점 그 글이 문학적으로 변모하는 걸 보면서 동생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셨다고 해요. 이런 언니의 지지와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 작가도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었을 겁니다. 동생이 늘 언니 덕분에 내가 잘 풀렸다고 고마워했다는 말에서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정신적인 지지의 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월급날이면 동생 옷부터 사주고 또 아침마다 동생이 먼저 옷을 고르게 한 다음에 자신은 남은 옷을 입었다. 이런 회고를 보면 진짜 결혼 전까지 한 몸같이 지냈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네, 이게 바로 김현순 작가님이 동생을 그냥 가족 이상으로 평생의 반려자이자 절친으로 여기게 된 그 관계의 기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 몸 같았던 시간들이 서로에게 아주 깊이 각인되어서 평생의 유대감을 형성한 거겠죠. 네. 이후에 김연아 작가는 결혼하고 새 아이의 엄마이자 소설가로서 40 초반이면 사실 좀 늦은 나이잖아요. 난이죠. 네. 그때 등단에서 어두마 바람아, 흰 소가 강을 건널 때 유실물 센터와 같은 주목받는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여러 문학상 수상이나 주요 문예지 추천 같은 것들이 그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요. 네,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안타깝게도 60 초반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시게 되죠. 네. 김현순 작가님 글 속에서 몹쓸병, 희귀병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동생이 겪었을 그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 슬픈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요. 이 투병 기간 동안 두 자매의 관계는 오히려 더 밀착돼요. 아, 그랬군요. 김현순 작가님이 직장 생활로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부르면 그냥 만사를 제치고 같이 노래교실도 다니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시절처럼. 네, 다시 한 놈이다시피 지닌 거죠. 김연아 작가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두드리면서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건 작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투쟁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언니는 마치 어린 시절에 동생을 업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생의 삶과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남학신이사, 버팀목이 되어준 셈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은 참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고 하죠. 이사 준비로 바빴던 김현순 작가님이 동생과의 마지막 약속을 그만 잊고 말았던 일. 네. 뒤늦게 약속을 일주일 뒤로 미뤘는데 그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나흘 뒤에 동생이 세상을 떠났고 작가님은 죽고 싶도록 내가 미웠다. 이렇게 통화 내 자책감을 토로하십니다. 그 자책감의 깊이가 동생이 언니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현순 작가님이 동생을 이렇게 정의하시거든요. 그는 동생이지만 나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멘토고 반려자며 절친이자 문단의 대선배였다. 아,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긴 정이네요.
네, 이 정의 안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그 모든 관계의 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한 혈육을 넘어서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의지가 되고 영감을 주었던 그런 절대적인 존재였던 거죠. 이 정의 자체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 주제, 즉 동생이 언니에게 얼마나 다층적이고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줍니다. 남편분을 먼저 보냈을 때만큼이나 큰 슬픔이었다고 하셨죠. 특히 오남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물음이 그 막막함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김현순 작가님의 어떤 강인함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도 살았는데 어서 일어나라 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동생과의 관계를 단절이 아니라 지속의 형태로 이어간다는 점이에요. 숲길에서 만난 노랑나비에게 동생 세례명 테레사를 부르면서 말을 걸고 아, 노랑나비에게요? 네, 그리고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동생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글 쓰는 이야기, 주변 소식들 뭐 이런 것들을요. 동생이 남긴 책들을 다시 읽는 것도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되었다고요. 어두마 바라마 같은 동생 책을 펼치면 언니, 나 지금 여기에 그냥 있어 하는 동생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책을 붙잡고 의논하기도 하고 문득 책이 빠져나간 서가의 그 하얀 빈자리를 보면서 울컥하면서도 그 빈자리조차 동생과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동생 향기가 날아갈까 봐 매일 그의 책을 조금씩 읽는다는 그 고백은 이별 후에도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의지의 표현처럼 들려요. 네, 정말 그래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리적인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억이나 자연, 그리고 남겨진 글들을 매개로 해서 동생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실을 애도하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방법인 거죠. 김현순 작가에게 김연아 작가는 여전히 삶 속에서 말을 걸어오고 영감을 주는 살아 숨쉬는 정신적 지주이자 멘토, 반려자, 절친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떠나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작가님에게 글쓰기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가를 말해서 뉘를 고르듯 원고지 앞에 오래 웅크린 날들이었다. 또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힘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표현들이 글쓰기의 본질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나 동생분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 상실의 고통을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마주하고 애도하면서 그 슬픔을 결국 삶의 동력으로 승화시키신 거죠. 나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에피소드가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 네.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에 베란다 화분에서 정말 저절로 피어난 그 작은 나팔꽃을 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세 번째 수필집 출간 의지를 다지시잖아요. 맞아요. 그 정말 연약해 보이는 나팔꽃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아, 나도 다시 써야겠다고 결심하시는 모습. 글쓰기가 작가님에게는 단순한 기록행위를 넘어서서 어떤 생명력과 희망을 주고받는 교감의 과정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어요. 도시락 편지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아이들 도시락에 짧은 편지를 계속 써놓으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진아, 엄마는 너를 믿어. 조급하지 말고 차분하게. 뭐 이런 격려의 말들이 아이들에게 당시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럼요. 가 되었다는 그 마무리가 참 뭉클했어요. 세대를 이어서 사랑과 소통의 방식이 변화하면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생일 순례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죠. 코로나 때문에 대가족 생일 모임이 어려워지니까 자녀들 집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소규모 생일 잔치를 하시는 이야기요. 오히려 손주들하고 개별적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그 긍정적인 시선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화공학 전공하는 손녀가 실은 뮤지컬 배우를 꿈꾼다는 비밀 이야기도 이때 들으시게 되고요. 네, 맞아요. 주어진 상황의 어려움에 좌절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아내는 작가님 특유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은빛 꼴찌의 행복 이야기네요. 제주 정몰오름 등반 경험담이 담겨 있죠. 여든이 훌쩍 넘으신 나이에 오름을 오르시다가
너무 심해 붙여서 포기하려고 하실 때 그 벤 기사님의 도움으로 결국 정상에 오르시잖아요. 그때 느끼셨던 그 뿌듯함, 이게 바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은빛 꼴찌의 행복일까요? 네, 저는 핵심이 꼴찌가 아니라 행복에 있다고 봐요.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도대로,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과 기쁨, 그게 바로 은빛 꼴찌의 행복이겠죠. 89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글을 쓰시고 여행도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도 의미를 발견하시는 작가님의 삶 자체가 그 행복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해요. 와, 오늘 김현순 작가님의 은빛 꼴찌의 행복을 통해서 정말 긴 세월의 지혜와 깊은 감동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벵골서에서의 추억부터 가족과의 사랑과 이별, 또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함,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삶을 완성해가는 그 여정까지. 정말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고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맞습니다. 특히 아직 써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그 작가님의 말씀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 속에서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그 태도.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여러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의 씨앗을 남겼을까요?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아주 긴 오해는 없는지, 혹은 도시락 편지처럼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과 또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조금 늦더라도 혹은 남들 눈에는 좀 꼴찌처럼 보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빛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